OECD 국가 중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경제를 금융위기로 내몰았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하게 환율이 출렁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외환시장의 기본 구조는 어떠한지, 환율의 변동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 지금 만나보시죠. 출근하자마자 바로 은행이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전신한 송금을 하려고요. 저희 회사 계좌에서 1만 달러를 보내야 하는데 지금 환율은 어떤가요? 네, 고객님. 전신환율이 적용되셔서 1,125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보내주세요. 네, 송금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여행 경비로도 달러 환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은 어떤가요? 현찰 환율이 적용되셔서 지금 사시면 1,140원입니다. 전신한 매매율하고 현찰 환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다시 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3일 후면 미국 땅을 밟는구나. 그동안 바빠서 계획도 제대로 못 세웠는데 오늘부터 아주 빡빡한 스케줄을 세워야지. 이거 환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환율이 어떤가요? 네, 1,160원입니다. 네? 그저께는 1140원이라고 했는데요. 네, 고객님. 며칠 사이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뭐야. 그냥 그저께 사둘 걸 그랬잖아. 아니, 외환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며칠 새에 이렇게 오른 거야? 은행에서는 매일 변동되는 각 나라의 통화별 환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 크게 현찰일 때와 전신 환일 때로 나뉘는데요. 앞선 경우와 같이 전신 환율보다 현찰 환율이 비싼 이유는 전산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관리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 며칠 사이에 환율이 크게 올라서 당황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환율 변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환 담당 직원들이나 외환 딜러들조차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해답은 이슈인사이드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 환율과 요즘 환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1달러에 940원이면 살 수 있던 시설이 있었던 반면 요즘은 크게 올라간 상태인데요. 원화 가치가 가장 높았던 시기의 환율과 현재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사이 환율이 크게 달라져서 당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환율이 오르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울상을 짓게 되지만 수출업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외환시장의 구조와 환율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구조와 특징을 통하여 그 특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은 우리 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환율 뉴스를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환율 관련된 뉴스가 주요 뉴스 시간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우리 경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환율이 너무 빠져도 앞으로 수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이나 몇몇 국가들 제외하고는 가장 외환 시장이 자율화된 그런 시장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1971년부터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가 환율을 통제하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의 그 자유 변동 환율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71년인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1944년에 만들어졌던 브레튼 체제에 의해서 국제 외환 시장의 환율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달러와 금과 일정한 그 교환 비율을 유지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를 해오다가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고 달러 발행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달러를 금과 교환할 수 없게 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과의 교환을 중지하는 소위 금태환 정지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주식 시장 이런 것과는 다르게 장외 시장이라고 하면 좀 의미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은행 간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주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외환 시장은 그런 특정한 거래소보다 은행들끼리의 서로 자기들끼리의 그런 리그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장외 시장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장내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외환 시장에서 장내 거래는 한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주로 거래가 되는 외환 거래 상품에는 현물환, 선물환, 외환 수합, 통화 옵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물환과 선물환, 외환 수합이 모든 거래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물환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는 환전과 같이 당장 그 거래를 환율을 정하고 외환을 혹은 외환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행 간 거래에서는 이 영업일 이내에 환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를 하고요. 선물환은 지금 현재의 환율이 아니라 앞으로 이 영업일 이후의 환율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하고 그 만기가 됐을 때 서로 외환을 주고받는 그런 시장을 의미합니다. 외환 수합은 아마 개인들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개념일 수 있지만 사실 외환 시장에서는 윤활유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외환 수합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환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전 거래. 지금은 내가 달러를 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달러를 미리 정한 환율로 되사는 그런 형태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외환 수합은 여러 가지 은행들의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면서 외환 시장의 다양한 거래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 외에 이제 통화 수합과 통화 옵션이 있는데 통화 수합은 그 외환 수합과 좀 매우 유사하지만 만기가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를 거래하시는 분들,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통화 옵션은 아마 다른 상품을 통해서도 옵션이라는 것을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런 옵션 상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외환 시장의 구조와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의 하루의 거래량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2010년에 BIS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4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불과 2001년만 해도 하루 거래량이 1조 2천억 달러였기 때문에 한 10여 년 사이에 시장이 3배 이상 커지는 굉장히 가파른 거래량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어떤 그 구조상으로 봤을 때 앞서 보여드린 그런 상품들의 거래 비중을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현물환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윤활유와 같다고 말씀드렸던 외환 수합 거래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환 수합, 현물환, 선물환 그런 정도의 순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통화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달러의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두 통화의 교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거래 비중이 200% 만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0%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 85%, 유로가 39%, 엔화가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지금 전 세계에서 약 11위 정도로 거래가 많이 되는 통화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홍콩 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통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외환 시장의 어떤 틀을 봤다면은 그럼 실제로 그 안에 외환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가, 어떤 요인들에서 결정이 되는가 등에 대한 어떤 소프트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을 이제 다른 금융 시장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느냐? 그걸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저는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들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이런 것들은 뭐 시장에서 구매하는 어떤 것처럼 물건이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한 주에 값이 매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굴이 1톤당 얼마인지, 원유 같은 경우도 배럴당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실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익스체인지, 두 통화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격 표시 방법도 달라지고 절대적인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달러 대 엔화,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00엔이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1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엔화가 100엔이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건 거꾸로 그럼 1엔과 교환이 되는 달러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도 표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다른 자산과 달리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환율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외환 시장은 그 자체가 어떤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도 국경을 넘어서는 실물 거래, 경상 거래, 물건을 사고 팔거나 혹은 금융 거래를 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반드시 어떤 통화의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소위 환전의 목적으로 실물 거래를 가능하게, 국경을 넘어서 실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 은행에서의 그 외환 거래만 조금 있었을 뿐 대부분은 실물 거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만은 앞서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외환 시장이 빠르게 커진 거에는 2000년대 들어와서 외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외환 전문 헤지펀드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한 뭐 ETF나 여러 가지 구조화 상품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외환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 보셨습니다만 외환은 장외 거래라는 겁니다. 은행들 간의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래소가 문을 열고 닫는 시간 동안에만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외환 시장은 실질적으로 24시간 내내 거래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개인들도 좀 FX 마진 거래를 통해서 이 은행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의 특징을 꼽자면은 외환은 다른 어떤 금융 자산 가격보다도 그 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환율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다 보니까 또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환율 제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중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최근에 이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2005년도에 바뀐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거래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선진국 중에 가장 시장 개입에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입니다. 또한 외환 규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선물한 규제 같은 거를 내놓는 등 그 나라의 어떤 거시경제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율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룰이 정해져야 될 텐데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그거를 표기하는 방법들이 나름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기사를 볼 때 원달러니 달러 원이니 엔달러니 굉장히 많이 혼선이 돼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국제 외환 시장의 은행 간의 거래를 할 때는 그 룰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요. 일단 외국 통화 한 단위당 자국 통화 가치로 표시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통화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달러 대 원화, USD 대 KRW 하면은 1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원화가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표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달러 원, 달러 엔, 뭐 달러 스위스 프랑 이런 대부분의 통화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와 반대로 자기 나라 통화를 맨 앞으로 끄집어낸 그런 통화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유로존, 그다음에 영국 및 과거 영연방 국가인 호주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 파운드화 뭐 이런 통화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왔다. 이 말은 달러가 원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 동시에 원화의 달러에 대한 가치는 떨어졌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유로 대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유로 대 달러 환율이 1.4에서 1.5로 올라갔다. 이 말은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달러를 포함하지 않는 통화끼리 이렇게 표시가 되는, 가격이 표시가 되는 환율을 재정 환율이라고 하는데, 유로 대 엔화 환율 혹은 뭐 엔화 대 원, 위안화 대 원, 이런 환율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환율의 종류에는 앞서 이제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 환율에 적용되는 환율이 현물 환율이고 선물환에 적용되는 환율이 선물 환율입니다. 그런데 선물 환이라는 것은 미래 특정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미래 시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만기가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선물 가격이 다 달라지게 표기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창구에 가셔서 이제 환전을 하려고 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표처럼 어떤 환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 때, 팔 때인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찰, 전신환, 뭐 수표, 외화 수표 이런 부분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은행이 은행 고객한테 제시를 할 때, 은행이 달러를 살 때, 팔 때 이런 걸 그 양쪽을 모두 다 보여주는 건데요. 은행으로서는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살 때는 싸게 사고, 외화를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그 차액을 마진으로 남기기 때문에 이 사자와 팔자 환율을 모두 어느 정도 특정 어느 정도의 환율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보는 환율이 바로 대고객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은행 간 환율은 저희가 보기는, 일반인들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은행 간 환율은 이 사자 팔자와 폭이 매우 좁게 나타나는 것은 좀 짐작이 가실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환율이 어떤 요인에서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면 참 좋겠죠. 모든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환율도 뭐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어떤 그 자산보다도 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요인만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뭐 미국의 문제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환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 이런 환율의 변동 요인을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으로 나눠봤을 때, 장기적인 요인은 양국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나라 통화가 더 강세로 갈 거고요. 국제 수지가 흑자가 많이 된다. 그러면 외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자국 통화 가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겠죠. 정부의 통화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한 장기적인 환율 변동 요인이 될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외환 시장을 볼 때 아침에 와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겠지만, 그 중에서 또 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통화들의 움직임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달러인 환율만 유심히 봤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면 오늘 환율은 답이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위안화 NDF, 이 환율이 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원화 환율을 볼 때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 싱가포르 달러, 뭐 이런 통화들 유심히 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그때 어떤 그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로 영향을 받는 그런 통화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호주나 미국, 일본, 중국의 경제 지표에 그때그때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장의 기대 심리나 또한 정책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시장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외에도 뭐 은행들이 달러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환율이 좀 올라가기 힘든 등 이런 단기적인 변수들도 환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화보다도 특히 경상수지, 그다음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입, 이런 수급적인 변수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로 달러나 달러엔처럼 선진국 통화들은 양국의 성장률과 물가를 반영을 하는 그 양국의 금리 차를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별로 이렇게 어떤 변수들이 움직이는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관찰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게 그래도 좋다라는 인식을 많이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데 왜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은지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일단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은 물건 100달러짜리를 팔더라도 원화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은 가격을 원화로 어차피 받는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외국에 수출하는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보다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 상승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 물가는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이죠. 그 금융위기 당시 전에 유가가 147달러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 도로에 차들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 바로 이제 수입 물가, 특히 유가에 연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경상수지는 개선이 되고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외채 부담은 더 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좀 환율 상승을 아무래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환율 상승을 통해서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 기업들이 생산이 늘어나고 또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성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된다면 그러한 메커니즘도 교과서에 나온 것보다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그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국내에다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수출하는 물건 자체가 고용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올라도 그게 국내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요인들을 주로 움직이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시장도 외환 시장도 은행 간 시장과 대고객 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은행에 가서 환전을 요청을 하면 은행이 은행 간 시장을 통해서 그 물건을 조달을 해주는 거죠. 결국 은행 간 시장이 도매 시장이고 대고객 시장이 소매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고객 시장, 우리나라 외환 거래의 대고객은 고객들은 주로 어떤 주체들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수출입 업체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공기업이나 정부, 외국인, 환전이나 해외여행을 위한 개인들 역시 중요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은행 외환 거래는 장외시장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달러 원은 장외로 거래가 되긴 하지만 일정 시간을 좀 정해뒀습니다. 아침 9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3시에 문을 닫습니다. 주식시장과 거래시장 시간이 같고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최소 거래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50만 달러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 달러 금액이 100달러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10,000달러, 20,000달러 혹은 몇백 달러를 은행한테 환전을 요청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좀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겠죠. 은행 간의 거래는 EBS라 그래서 은행 간 그 전자거래 시스템이나 어떤 전화 주문 방식 등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65개 금융기관이 은행 간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이 한 53개, 그 다음에 증권사가 9개, 기타 종금사나 기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앞서 글로벌 외환 시장의 흐름을 좀 봤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현물환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다양한 금융 거래가 유발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외환 수합 거래량이 가파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현물환과 외환 수합 규모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달러 원 그 현물환 시장이 약 80에서 100억 달러 정도 거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80% 이상이 은행 간 거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루에 이제 대고객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외환 거래는 한 20억 달러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별로는 달러 원 거래가
84% 정도로 압도적인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환율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들이 뭐고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한 10여 년 동안의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와서 한 약 7년여간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즉 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을 했다는 거죠. 1,30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원화 강세기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미 달러의 약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됐던 그런 시기이고요. 국내적으로도 중공업체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등 그로 인해서 달러 공급이 많이 됐던 이런 요인들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율이 900원에서 무려 1,600원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원화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방향성이 한번 잡히면 굉장히 오래 가고 트렌드가 바뀌면 특히 이제 환율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기울기를 보여준다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원화가 매우 그 변동성이 높은 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변동성도 높고 변동폭도 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은 주시하시는 사실이고요.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무역 의존도가 무려 110%에 달합니다.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높고요. 무역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무역 금융 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의 해외 의존도도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환율에 이렇게 변동성이 한번 나타나면 특히 환율이 상승할 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가, 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일단 무역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수출 수입 업체들의 해치가 서로 방향이 다르다,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수출업체들은 해외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과 1달러라 더 싸게 가격 경쟁을 벌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해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합니다. 마진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수입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수입 중에 약 원자재가 60%를 차지를 하는데,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가격이 환율에 연동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즉 가격을 정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수출업체들은 해치 비율이 높고 수입업체들은 해치 비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잘 될 때는 수출업체들은 지금 들어오는 달러뿐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달러까지 미리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수입업체는 더더욱 결제를 늦추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출이 잘 돼서 달러 공급이 많을 때는 다른 나라보다도 환율 하락 압력이 더 가중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러한 효과를 더 배가시키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의 투자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경상수지가 좋으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안심하고 투자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수출업체 물량에다가 수출업체 해치 물량과 외국인의 투자 자금까지 가중이 되면서 환율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더 굉장히 그 압력이 무겁게 자리 잡다가 대외적인 상황이 반전이 돼서 달러가 유출되는 구조로 바뀔 때는 그 반대 탄성이 매우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원화 결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출입 업체들이 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들이 이런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과 다른 나라보다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외환시장과 환율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나요?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은 다른 금융시장과는 달리 상대적 개념으로 원래는 국가 간 금융가교나 실물가교가 주된 역할이었으나 최근에는 직접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은 외환수급, 경제의 펀더멘탈, 정부 정책 등의 단기 요인과 양국 물가 상승률과 금리차 등의
장기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전체 거래 중 현물 환거래와 외환 스왑 거래가 약 80%를 차지하며 통화별로는 달러원 거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 특수성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도와 수출입 업체 해지의 비대칭성, 그리고 경상수지와 동행하는 외국인 투자 자금 패턴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고 기업들의 환 리스크 부담이 매우 큰 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준비한 외환 시장과 환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통화 선물 상품의 특징과 환율 방법에 대해 알찬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